시작하며 소년 쿠노는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눈은 볼 수 없다고 말했기에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본다는 것은 단순히 색과 모양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쿠논의 눈에는 히스터라는 성기사가 남긴 영웅의 흉터가 있었고 아버지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쿠논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몇몇 하녀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쿠논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변 세상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기에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왜 동정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쿠노는 가정교사 제니를 만나러 가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정말 마법을 배워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수인, 물의 문장을 지니고 있었기에 배우지 않는 것은 낭비였습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매우 특별한 능력이므로 그들은 쿠논이 타고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쿠논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마법을 배운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디에도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쿠논은 제니를 만났고 그녀는 오늘부터 자신의 가정교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 그녀는 쿠논에게 다오리 주문을 외워보라고 했고 그가 첫 시도 만에 마법 시전에 성공하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쿠논은 자신이 방금 어떤 마법을 썼는지 몰랐기에 제니는 그것이 수마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멋진 성과를 볼 수 없었기에 그녀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아오리 마법은 물을 생성하게 해줍니다. 이 물줄기는 수정처럼 투명하고 안구 크기만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듣자 쿠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눈을 떠올렸고 제니는 혹시 그를 슬프게 했을까봐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쿠논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마법을 더 잘하게 된다면 어쩌면 스스로 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에서 비롯된 희망이 쿠논의 가슴속에 희미하게 타올랐고 그는 평생의 목표를 마법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삶을 비추는 새로운 프리즘 덕분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을 탐구하는 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먹고 있는 샌드위치조차 훨씬 흥미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은 쿠노는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만물이 그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는 주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샌드위치 속의 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하녀는 그것이 양상추이고 톡 쏘는 맛은 머스타드이며 단맛은 자두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녀 또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흥미를 보이니 요리하는 것이 훨씬 즐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쿠노는 여러 가지 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알고 보니 하녀가 조금 과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요리가 정말 즐거워서 그녀는 실수로 도련님을 위해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 쿠노는 다른 수업에 참석하여 성기사 히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플로라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이 주제가 괜찮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쿠논의 하인은 도련님은 준비되셨습니다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플로라 선생님은 이야기가 감당하기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쿠논은 걱정 말라고 하며 지금 자신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갈망하고 있고 가능한 한만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라는 아주 오래전 세상의 영웅들과 마왕 사이에 성전이 있었고 히스터는 이 나라의 영웅이자 마왕을 쓰러뜨린 마지막 인물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투가 끝났을 때 그는 승리의 대가로 한 팔과 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전쟁 이후 가끔 히스터의 후손 중 신체 일부의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쿠논의 경우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영웅의 환생 혹은 영웅의 흉터라고 불렀습니다. 쿠논은 마법 연습을 계속하며 자신이 비록 영웅의 환생 중 하나일지라도 그 편견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이며 그가 사용하는 마법은 그만의 마법 힘이기 때문입니다. 쿠논의 훈련 과정은 매우 순조로웠고 이제 그는 물을 점점 더 능숙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 구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이 코는 그가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누었다며 칭찬했습니다. 쿠논은 연습할 때마다 자신감이 붙었고 언젠가 이 마법을 자신의 눈으로 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막도록 두지 않았지만 마법 시전은 엄청난 체력을 소모했습니다. 시작한 이후로 쉬지 않고 연습한 탓에 결국 그의 몸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쿠논은 자신이 아직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코는 그가 그녀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치며 이미 무한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매끄럽게 연습했나 봅니다.
하지만 쿠노는 재빨리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더 좋은 체력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가진 마법이 진정으로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코는 그가 아직 7살일 뿐이니 나중에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쿠노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기초 마법을 조금 썼다고 기절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그는 반드시 개선해야 했습니다. 이코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식사량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쿠노는 근육도 단련하고 싶었기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달리기나 걷기에는 소질이 없어서 이코는 검술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어린 도련님은 즉시 큰 관심을 보였고 이코는 서둘러 그를 가르칠 최고의 검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쿠노는 그녀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그녀 또한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쿠노는 우로라는 교관과 함께 검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로는 팔과 어깨의 근육에 집중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상세하게 가르쳤고 쿠논에게 팔꿈치에서 손목 순서로 검을 휘두르라고 지도했습니다. 그 후 제니가 다음 수업을 위해 도착하자 쿠논은 재빨리 우로 선생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니는 그가 검술을 배우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는 마법 사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식과 체력이 더 필요했고 따라서 튼튼한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 큰 이득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니는 처음 만난 지 며칠 만에 너무나 많이 변한 쿠논을 보며 믿을 수 없어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라고 했지만 그는 당장 수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니는 지난 수업의 아오리 마법을 복습하기로 하고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시작해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시전 방법을 잊었더라도 괜찮다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쿠논이 보여준 비약적인 발전, 즉 월반급 실력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여러 개의 구체를 소환할 수 있었고 가정교사는 할 말을 잃고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마법의 아주 작은 부분만 가르쳤을 뿐인데 쿠논이 스스로 그 정도까지 통달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 발전 속도는 무서울 정도였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쿠논이 자신이 얼마나 비범한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미리카 공주가 마차가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이는 약혼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그렇게 싫으냐고 물었지만 공주는 아마 쿠논도 자신과 같은 기분일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 어쩐지 우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국왕이 직접 결정한 일이라 미리카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약혼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미리카는 쿠논이 영웅의 흉터를 가지고 태어나 왕국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음을 상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은 왕족으로서 그녀의 의무였습니다. 불행히도 미리카는 쿠논과 함께했을 때의 좋은 추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놀고 싶냐고 물어도 그는 항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었기에 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리카는 그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남은 평생 그 우울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미리카는 훨씬 밝아진 쿠논이 나와서 맞이하자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어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법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즉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가 만들어낸 수많은 아름다운 물 구체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쿠노는 물줄기를 화려한 무지개로 바꾸고는 잠시 시간을 내어 미리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녀가 자신과 같은 사람과 대화할 때 얼마나 난처했었는지 알기에 그녀가 자신 곁에서 항상 조심스러워해야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쿠노는 자신의 발전 과정을 담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물었고 미리카는 여전히 믿을 수 없어 멍한 상태였습니다. 쿠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가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들은 하루 종일 함께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리카는 오늘 얼마나 즐거웠는지 되새겼습니다. 한편 쿠노는 예전에는 약혼녀에게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코는 이제 도련님이 신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그는 나중에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쿠노는 플로라 선생님에게 미리카 공주와 함께 있을 때의 예절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좋았고 약혼녀에게 어울리는 신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니는 쿠논이 동시에 7개의 아름다운 물 구체를 만들어낸 광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초급 마법을 완전히 마스터했고 그녀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 중급 마법으로 넘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쿠논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이 일은 원래 아이에게 기초 마법을 가르치는 가벼운 임무였고 보수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쿠노는 현기증 날 정도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마법이 편리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7살인 쿠논이 더 복잡한 마법을 배우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때도 아니었기에 그녀는 최고의 교수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게다가 청구서가 쌓여 있어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제니는 쿠논에게 오늘은 다른 학습 방법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준비되었다며 그녀의 요구를 전혀 거절하지 않았고 심지어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만으로도 자신을 설득하기에 충분하다고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플로라가 가르쳐준 덕분에 쿠논의 매력은 급상승하여 제니는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니는 쿠논이 사용하고 있는 아오리 마법이 실제로는 물을 생성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을 구성하는 다른 종류의 마법들로 분해해보면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오리 마법은 물 생성, 물을 공중에 띄우는 제어, 그리고 구체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분석하면 온도, 점도, 성분, 색상, 모양, 향기, 맛 등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제니는 시범으로 2개의 물 구체를 만들어 쿠논에게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는 차갑고 다른 하나는 따뜻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변형이 다른 특성을 만들어낸다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논은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특성이란 각 마법사와 그들의 재능을 형성하고 구별하는 것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법 형성 과정에서 서로 다른 변형을 줌으로써 각 마법사는 자신만의 고유한 마법을 창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쿠논은 이제 마법을 시전할 때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자신의 특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쿠논은 다시 아오리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시도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코에게 물을 마셔보라고 권했고 그녀는 물에서 자두 맛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이코는 매우 감동했지만 제니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수업을 위해 밤을 새워 머리를 짜냈는데 이 어린 소녀는 단 몇 초 만에 그것을 파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쿠노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지만 곧 모든 종류의 변형을 실행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가정교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쿠노는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침대 위에서도 연습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물의 모양과 향기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색깔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한다면 마법의 변형을 만들 수 없고 더더욱 자신의 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조주가 준 모든 것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에 곧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잠시 후 이코가 쿠논에게 차 끓일 물을 부탁했고 그는 여느 때처럼 아오리로 다른 물 구체를 만들어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물이 이동하는 순간 그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코가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쿠논은 방금 무언가를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녀는 그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농담하면 벌받을 거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쿠논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치상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코가 더 이상 놀리지 말라고 하자 쿠논은 이 눈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을 통해 색을 느낀 것 같다고 마치 눈이 아니라 감각으로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듯 말입니다. 어쨌든 그는 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쿠논은 사과를 집어들고 이것이 빨간색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사실 초록색이었고 그는 다른 사과를 집어들었는데 이번에는 맞췄습니다. 이코는 이제 쿠논이 색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놀랐습니다. 다만 색의 이름이 아직 그의 감각과 일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가 한 번도 색을 본 적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이 느끼는 것과 단어를 연결하는 법만 배우면 되었습니다. 이코는 이 새로운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하고 사과가 몇 개인지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빨간 사과 3개와 초록 사과 2개라고 세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멍해졌습니다. 과연 그는 마치 기적처럼 마법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쿠논의 아버지 아손 또한 아들이 색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코는 범위는 좁지만 도련님이 이제 색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체가 가까울수록 감각이 더 명확해지며 만지면 정확히 무슨 색인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이론을 독서에도 적용하여 잉크를 따라가며 색과 이미지를 인식했습니다. 아직 글자를 읽는 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림책과 백과사전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아손은 쿠논의 성장에 깊은 인상을 받아 즉시 이코에게 본체로 거처를 옮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원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쿠논을 돌보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는 훨씬 더 자립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코는 거절하며 쿠논이 지금 매우 많이 변화하려 노력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레이스이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무심코 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일을 원치 않았기에 계속 그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아소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일에 대한 애정을 표하며 넉넉한 급여에도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아소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이코의 낙관주의가 쿠논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코는 주인의 칭찬에 감사했지만 말로만 칭찬받기보다는 월급을 올려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이코는 쿠논이 실험을 계속하고 싶어해서 놀랐습니다. 제니가 곧 올 예정이라 그녀를 조금 놀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오리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물을 빨간색으로 물들였고 더 큰 구체를 만들면 색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쿠논의 어머니가 아들이 마법으로 색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녀는 진정한 신사의 태도로 어머니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집중력이 흐트러져 마법이 풀렸고 짙은 붉은 물이 자신과 이코를 덮쳤습니다. 쿠논은 다시 어머니를 불렀지만 이때 그의 모습은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보여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있었고 이코가 빨간색은 사람의 피 색깔이기도 하다고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아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쿠논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고 이코의 보너스도 삭감되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니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쿠논이 계속해서 발전하며 점점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자문했고 어쩌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칭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언젠가 그가 청천의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소는 이제 그의 교육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학교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소는 그를 귀족 자제들을 위한 학교에 보낼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 에코는 동생이 저택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아소는 쿠논이 바깥 세상의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라 확신했기에 에코가 동생과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에코는 예전에 쿠논이 밖에서 노는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안심시키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고 손을 꼭 잡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쿠논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에코는 동생의 손을 놓쳤고 그 이후로 동생을 실망하게 했다는 자책감에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죄하고 싶었기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쿠논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쿠논은 이코에게 자신이 점수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처리된 용기에 물을 넣어야 하는 마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점을 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코는 농담삼아 그럼 잃어버린 젊음과 아름다운 청춘도 찾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쿠논이 신급의 작업 멘트를 날릴 신호였습니다. 그는 이코가 아직 아주 젊고 청춘의 절정기에 있다고 부드럽게 안심시켰습니다. 그녀가 다시 미래의 남편을 찾아줄 수 있냐고 묻자 그는 남자들이 오직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줄을 서 있을 것이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쿠논이 플로라 선생님과 수업을 또 가졌을 때 그녀는 그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귀족의 모든 예절을 가르쳤고 이제 그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걱정은 그가 약간 경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 이코는 쿠논을 아버지에게 데려갔는데 밖은 살을 내는 듯 추워서 그는 아오리로 물구체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기분 좋아서 이코는 부드러운 감촉에 감탄했습니다. 쿠논은 물을 아주 부드럽고 탄력 있는 막으로 감싸서 구체가 아주 편안한 베개와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실험일 뿐이었지만 이코는 이 재료로 만든 침대를 당장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쿠논은 아버지가 왜 자신을 보자고 했는지 궁금해하며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쿠논은 형 에코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형은 손을 잡고 안내해줄지 물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꽤 잘 감지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코는 예전에 동생이 항상 자신을 필요로 했던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쿠논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형은 즉시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동생의 마법에 엄청나게 감동했을 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쿠논이 부모님을 만났을 때 아소는 플로라에게서 쿠논이 귀족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고 가정교육 덕분에 매우 앞서 나갔기에 그가 실제 학교에 다니는 것에 흥미가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쿠논은 즉시 주변의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며 학업보다 우선순위를 둔 목표가 있기에 흥미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소는 언제나 쿠논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족 자녀는 학교에 다닐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귀족 학교에 다니도록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고 심지어 국왕에게서 쿠논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락했지만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쿠노는 아버지가 자신의 용돈 쓰는 방식에 대해 말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오해 때문에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쿠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의 피바다 사건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사실 아버지는 그 일을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언급되니 좀 찜찜해서 덤으로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후 아소는 쿠논이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그의 결정이 미리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귀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상류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쿠논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그들이 결혼할 때 미리카가 편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쿠논은 그런 일을 전혀 원치 않았기에 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소는 단지 승급 시험만 치르면 되기 때문에 쿠논에게 수년간 학교에 다니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쿠논이 잘 이해하지 못하자 아버지는 이 시험들을 통과하면 정식 졸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졸업 전에 통과해야 할 시험은 총 5개이며 완료 시간은 학생마다 다릅니다. 입학 며칠 만에 졸업하는 아주 빠른 아이들도 있고 더 천천히 신중하게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쿠노는 듣고 보니 그리 복잡하지 않아 안도했고 모든 것을 빨리 끝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코는 자신과 미리카가 다음 시험 후 졸업할 예정이니 쿠논이 그들과 함께 그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논은 떠날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아소는 남아서 에코에게 학교에 다른 왕족들도 있으니 그들이 쿠논과 미리카에게 접근하려 할까봐 매우 두렵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에코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두 사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미리카는 쿠논이 학교에 간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더 많이 함께할 수 있기를 고대했습니다. 쿠논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인정했습니다. 소녀는 그를 안내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꼬마 영웅님이 신경 써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주가 자신과 함께 다니면 그녀를 좋아하는 모든 소년이 질투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쿠노는 그녀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카는 즉시 모욕감을 느끼며 당연히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단언했습니다. 쿠노는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신용으로 새 지팡이를 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드디어 입학. 날이 밝았습니다. 쿠노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코는 그의 말끔한 외모에 놀라며 동화 속에서 걸어 나온 백마탄 왕자님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꼬마는 즉시 역할에 몰입하여 자신의 진짜 정체가 들통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마차 바퀴를 아오리로 감싸 충격을 방지했습니다. 이코는 갑자기 승차감이 너무 부드러워져서 놀랐습니다. 마법은 정말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쿠노는 마법을 발견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마법이 이렇게 다재다능하니 그는 미래에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에코는 동생이 집을 떠나는 것을 분명 걱정하고 있을 거라 확신했지만 쿠노는 자신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형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날 자신이 넘어지게 둔 것을 얼마나 자책했는지도 깨닫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더 나아졌고 많은 것이 변했다고 형을 안심시켰습니다. 예전에 그는 사라지길 원했지만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에코는 동생이 마법을 배운 이후로 정말 많이 변해서 매우 안도했습니다. 쿠노는 세상의 나머지가 멸망하더라도 살아남겠다는 강력한 동기를 얻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때 동생의 말이 약간 횡설수설한다고 느낀 에코는 꼬마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쿠노는 멈추지 않고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오래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에코는 쿠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얘가 정말 내 동생이 맞나 의아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쿠논이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학원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에 놀랐습니다. 쿠논은 근처에 많은 사람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도착했고 미리카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쿠논은 여느 때처럼 매력적인 모습을 연기하며 공주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가슴 벅차오르는 행복한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하기 위해 반나절만 시간을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미리카는 흥분하며 대답했고 그의 넥타이가 정말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쿠논은 동의했지만 넥타이가 공주님보다 더 사랑스러운지 자문했습니다. 미리카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랬다면 넥타이를 찢어버렸을 것이라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주거니 받거니 했고 에코는 그저 물음표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미리카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쿠논이 따라오지 않아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학원 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겹쳐지는 수많은 소리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쿠논이 이렇게 많은 인파가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도망쳤겠지만 지금의 그는 다르기에 자신 있게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카스라는 이름의 여성 교관이 이제 신입생을 맞이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영웅의 흉터를 지닌 귀족 쿠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매우 소심하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자신처럼 경험 없는 교사가 그를 이끌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학생 무리가 신입생을 둘러싸고 그가 백마탄 왕자님처럼 매혹적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쿠논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카스가 들었던 그 소심한 아이가 맞는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쿠논의 지도 교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쿠논은 다시 한번 자신의 치명적인 매력을 100% 발휘했습니다. 카스는 요즘 애들이 틱톡에서 뭘 보고 배우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학교 종이 울려 수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즉 쿠논 일행은 헤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고 에코는 카스에게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부탁했습니다. 모두 헤어졌고 카스는 쿠논을 지도하는 것이 꽤 힘든 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영웅의 흉터를 지닌 귀족 쿠논이 드디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가 지난 100년 동안 처음으로 태어난 영웅의 흉터를 가진 사람이라 국왕의 은혜를 입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이라는 우두머리는 기분 나빠하며 말을 정정하고 쿠논이 별거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이를 매우 무서워해서 영웅의 흉터는 아마 미신일 것이라고 맞장구쳤습니다. 나이의 쿠논에 대한 적개심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는 아이들에게 이제 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카스는 쿠논에게 승급 시험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5개의 시험만 통과하면 졸업 증명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학생이 졸업하는데 3에서 5년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승급 시험은 학생들이 지난 몇 달에서 1년 동안 배운 것을 테스트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어렵지 않지만 떨어지면 재시험까지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쿠논은 이해했다며 교실에 들어간 주인공은 승급시험에 대해 듣게 되는데 보통은 시험 후 다음 시험까지 준비 기간이 있지만 그는 유력자의 자제라서 그 과정을 생략할 권한을 얻었고 말하자면 언제든 원할 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수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국왕이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분명 인맥을 이용한 것이기에 교수와 학교 측에 압력을 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교수는 할 말을 잃고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며 더 이상 말하면 정치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어서 시험이나 치르라고 요구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시험 내내 계속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신기하게도 전 과목의 모든 문제를 다 맞췄으며 약혼녀의 안내로 식사를 하러 가던 중 나이가 길을 막아섰고 여동생인 미리카는 이 오빠를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밉상인 녀석은 친구들 앞에서 주인공을 조롱하며 그가 국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 리 없다고 비꼬았고 쿠노는 눈앞의 상대가 감히 자신의 약혼녀를 겁먹게 만들자 불쾌해하며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끝장낼 기세로 맞서려 했는데 이때 에코가 다가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나이는 여전히 에코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고 이를 본 쿠노는 은밀하게 마법을 사용하여 땀과 소변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수분을 흡수해 얄미운 왕자의 바지에 모이게 했으며 그러고는 저기 좀 보라며 오줌을 지렸다고 놀려대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금발의 왕자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에코와 미리카는 당연히 주인공이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무엇을 먹을지 물었으며 자리에 앉은 미리카는 그가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오빠라고 밝히며 아마도 부왕에게 재능을 인정받지 못해 쿠논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쿠논은 형이라면 응당 자신의 형인 에코처럼 동생을 아껴줘야 한다며 그자가 참 터무니없다고 느꼈고 그 말을 들은 에코는 기뻐하면서도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한숨을 쉬었는데 왕자를 놀린 행동은 너무나 경솔했으나 미리카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오빠에게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식사부터 즐기라고 권했다. 같은 시각 나이는 망신을 당해 극도로 분해하고 있었는데 학교의 모든 사람이 왕자의 권력 앞에 두려움을 표했지만 바로 그 점이 나이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교사가 주의를 주어도 입을 다물라고 윽박지르니 교수도 가르칠 방도가 없어 무력하게 한숨만 쉬었다. 식당 안에서 쿠노는 방금 전 그 밉살스러운 왕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며 도대체 왜 그렇게 공격적인지 궁금해했는데 약혼녀는 그 진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며 원래 라인은 제6왕자이고 자신은 제9공주라 서열과 지위에서 완전히 밀렸으나 영웅의 흉터를 지닌 주인공과 약혼한 후 자신의 지위가 급상승했고 게다가 이제 주인공이 사교계에 정식으로 데뷔했으니 앞으로 귀족 사회에서 두 사람의 지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그들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자에게 장난을 친 후 주인공은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형과 약혼녀가 이를 금지했고 다음날 주인공은 제니 앞에서 수속성 제어 능력을 계속 연습하며 오늘의 목표인 물의 성질 변화를 시도해 온도를 최저로 낮추어 얼음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감각을 익히기 위해 이것저것 만져보라는 조언에 따라 말을 만져보기도 해서 에코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 공주는 이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러 달려나왔다. 오늘은 주인공이 학교 시험을 마치는 마지막 날이었기에 그는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둥 화려한 말로 작업을 걸었고
금발의 미리카는 이런 말을 아주 좋아했지만 형은 너무 오글거려서 질색했으며 마지막 시험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치르게 되었는데 주인공은 신나 하다가도 카스 교수와 단둘이 있을 수 없게 되자 금세 시무룩해졌다. 며칠 동안 쿠노는 시험을 치르면서 교수에게 왜 가르치는 일을 하는지 등 사생활을 캐물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교수도 다 대답해 주었는데 이때 같은 반 친구들이 다가와 공주의 약혼자와 친해지고 싶어 하자 쿠노는 열정적으로 서서 직접 말을 걸고 소개를 했으며 집에서 신사교육을 받은 덕분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형과 여자친구에게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으나 사실은 미리카가 주인공이 학교에 오는 드문 기회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미리 부탁해둔 것이었다. 상황을 파악한 쿠노는 친구들 앞에서 다시 공주에게 작업을 걸었지만 말이 너무 많아 주변 사람들도 민망해하기 시작했고 시험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나이 일행은 밖에 있었는데 무리가 왕자에게 어서 들어가자고 재촉하는 사이 시험 시작 종이 울렸고 미리카가 주인공 옆에 앉으려던 찰나 그 오빠가 다가와 시비를 걸자 반 전체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많은 사람이 나이의 태도를 두고 왕실 교육을 받아도 제 유광자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수군거렸는데 바로 그 말들이 나이에게 상처가 되어 그는 마음속의 고독을 감추기 위해 더욱 강한 척을 했으나 성한 사람들과 학교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쿠논이 손을 잡으며 자신이 공주의 약혼자라고 인사하자 손잡는 광경에 모두가 경악했다. 주인공은 지난번에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해맑게 웃었고 라인은 너무 놀라 계속 뿌리쳤지만 주인공은 놓아주기는커녕 꽉 붙잡고 자신을 미래의 매제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굴자 왕자의 머릿속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고 얼떨결에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었는데 쿠노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감각이 매우 정확하여 손을 잡은 후 상대가 매우 남성적이고 얼굴도 잘생겼을 것이라 평가하며 볼 수 있었다면 빤히 쳐다봤을 것이라고 칭찬하자 난생 처음 다른 남자에게 잘생겼다는 말을 들은 나이도 기분이 좋아졌고 여동생에게 이 녀석 좀 떼어내달라고 부탁하는 오빠의 수줍은 표정을 처음 본 미리카가 웃음을 터뜨리자 반 친구들도 따라 웃어 왕자는 부끄러워하며 결국 쿠논에게 손을 놓아달라고 항복했으니 아마 내일이면 정교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듯했다. 에코는 처음에 둘이 싸울까봐 걱정했지만 친해진 모습을 보고 안심했고 오후에 시험 결과가 나오자 카스 교수는 꼭 그림을 그려주며 전원 졸업시험 통과를 축하해주어 연인은 기쁘게 축하했으며 쿠노는 모두에게 멋진 시간을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고 비록 괴짜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친구들의 호감을 샀으며 심지어 나이조차 웃으며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며칠 후 제니는 주인공에게 마법 훈련을 계속시켰는데 주인공의 수속성 제어 능력은 이미 완벽한 수준이라 물 구체를 나누거나 색을 바꾸고 질감을 변화시키는 등 어떤 요구도 훌륭하게 해냈으며 심지어 진짜 같은 새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자 가정교사인 제니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차를 마시며 이 이야기를 꺼냈다. 쿠노는 그녀가 졸업 파티에 오고 싶어하는 줄 알고 초대했지만 제니는 자신이 숨겨왔던 진실에 관한 이야기라며 주인공이 학교를 졸업한 지금이 말하기 좋은 기회라고 했고 하녀도 자리를 옮겨 함께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 주인공은 제니가 밤하늘의 여신이라 신들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냐고 농담을 던졌지만 제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사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가르칠 새로운 것이 바닥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쿠논이 너무나 뛰어나 지식을 빠르게 흡수했기 때문으로 그녀는 몇 가지 새로운 마법만 더 배우면 머지않아 쿠논이 모든 면에서 자신을 뛰어넘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주인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고안해낸 마술 같은 속임수들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것은 제니가 절박한 심정으로 짜낸 지식이었음에도 이 엉뚱한 제자는 그 속임수들이 마법의 범위를 넓혀주었고 자신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 삶의 목적을 갖게 해주었다고 칭찬했다. 주인공이 사소한 속임수들이 마법에 매우 유용했다고 칭찬하자 그녀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려 웃을 수밖에 없었고 유용하다면서 속임수라 부르는 것에 할 말을 잃었지만 실제로 제니는 그에게 가르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머리를 짜내며 수없이 시도한 끝에 수업에 적용했던 것인데 쿠노는 그녀가 그만두려는 이유가 급여 문제라고 생각해 아버지에게 월급과 보너스를 올려달라고 하겠다고 했다. 제니는 벌떡 일어나 오히려 그 반대라며 할 일도 없는데 너무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양심에 찔린다고 했고 돈을 위해 수업을 끌어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니 자신보다 뛰어난 다른 마법사를 찾아보라고 조언하자 주인공은 슬퍼하며 그녀가 유용한 작은 속임수들을 생각해낸 훌륭한 스승임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고 싶으니 차라리 자신을 계속 속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제니는 거절했다. 안타깝게도 주인공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제니는 작별을 고했고 밖으로 나온 그녀는 쿠논이 진정한 천재이며 창천의 마법사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제자에게 지지 않기 위해 계속 배우겠다는 동기를 얻었다. 다음 날 이코는 플로라 부인도 사임했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는데 쿠논이 귀족 학교 프로그램을 마쳐서 더 이상 예절 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이었고 이코는 이참에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잘생기고 급여 높은 남자 하인을 채용해달라고 부탁하자 쿠노는 자신을 버리고 결혼하러 갈 거냐고 물었는데 이코는 슬픈 척하며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고 도련님도 이제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지 않냐고 대답하니 그 말을 들은 동생 같은 주인은 그녀가 떠나지 못하도록 잘생긴 남자를 찾는 계획을 즉시 취소해버렸다. 그날 저녁 쿠논의 새로운 스승을 찾는 문제로 온 가족이 골머리를 앓았는데 형은 명성 높은 궁정 대마법사 레오를 추천했고 어머니도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아버지는 그를 초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쿠논이 아버지와 폐하가 친한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버지는 이코가 그런 말을 가르쳤음을 바로 알아채고는 궁정 마법사는 폐하의 직접적인 명령만 받으며 성 밖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 초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설명했다. 쿠논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지만 모두 거절당하자 이를 본 어머니가 남편에게 아들을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그 얼굴을 본 남편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음날 쿠논이 궁정 마법사에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보고되었고 미리카의 언니도 주인공을 높이 평가하여 거들어준 덕분에 대마법사는 주인공이 영웅의 흉터를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경악했다. 교실에 들어간 주인공은 승급 시험에 대해 듣게 되는데 보통은 시험 후 다음 시험까지 준비 기간이 있지만 그는 유력자의 자제라서 그 과정을 생략할 권한을 얻었고 말하자면 언제든 원할 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수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국왕이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분명 인맥을 이용한 것이기에 교수와 학교 측에 압력을 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교수는 할 말을 잃고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며 더 이상 말하면 정치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어서 시험이나 치르라고 요구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시험 내내 계속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신기하게도 전 과목의 모든 문제를 다 맞췄으며 약혼녀의 안내로 식사를 하러 가던 중 나이가 길을 막아섰고 여동생인 미리카는 이 오빠를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밉상인 녀석은 친구들 앞에서 주인공을 조롱하며 그가 국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 리 없다고 비꼬았고 쿠노는 눈앞의 상대가 감히 자신의 약혼녀를 겁먹게 만들자 불쾌해하며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끝장낼 기세로 맞서려 했는데 이때 에코가 다가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라인은 여전히 에코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고 이를 본 쿠노는 은밀하게 마법을 사용하여 땀과 소변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수분을 흡수해 얄미운 왕자의 바지에 모이게 했으며 그러고는 저기 좀 보라며 오줌을 지렸다고 놀려대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금발의 왕자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에코와 미리카는 당연히 주인공이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무엇을 먹을지 물었으며 자리에 앉은 미리카는 그가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오빠라고 밝히며 아마도 부왕에게 재능을 인정받지 못해 쿠논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쿠논은 형이라면 응당 자신의 형인 에코처럼 동생을 아껴줘야 한다며 그자가 참 터무니없다고 느꼈고 그 말을 들은 에코는 기뻐하면서도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한숨을 쉬었는데 왕자를 놀린 행동은 너무나 경솔했으나 미리카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오빠에게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식사부터 즐기라고 권했다. 같은 시각 라인은 망신을 당해 극도로 분해하고 있었는데 학교의 모든 사람이 왕자의 권력 앞에 두려움을 표했지만 바로 그 점이 라이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교사가 주의를 주어도 입을 다물라고 윽박지르니 교수도 가르칠 방도가 없어 무력하게 한숨만 쉬었다. 식당 안에서 쿠노는 방금 전 그 밉살스러운 왕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며 도대체 왜 그렇게 공격적인지 궁금해했는데 약혼녀는 그 진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며 원래 라인은 제6왕자이고 자신은 제9공주라 서열과 지위에서 완전히 밀렸으나 영웅의 흉터를 지닌 주인공과 약혼한 후 자신의 지위가 급상승했고 게다가 이제 주인공이 사교계에 정식으로 데뷔했으니 앞으로 귀족 사회에서 두 사람의 지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라이가 그들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자에게 장난을 친 후 주인공은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형과 약혼녀가 이를 금지했고 다음날 주인공은 제니 앞에서 수속성 제어 능력을 계속 연습하며 오늘의 목표인 물의 성질 변화를 시도해 온도를 최저로 낮추어 얼음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감각을 익히기 위해 이것저것 만져보라는 조언에 따라 말을 만져보기도 해서 에코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 공주는 이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러 달려나왔다. 오늘은 주인공이 학교 시험을 마치는 마지막 날이었기에 그는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둥 화려한 말로 작업을 걸었고 금발의 미리카는 이런 말을 아주 좋아했지만 형은 너무 오글거려서 질색했으며 마지막 시험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치르게 되었는데 주인공은 신나 하다가도 카스 교수와 단둘이 있을 수 없게 되자 금세 시무룩해졌다. 며칠 동안 쿠노는 시험을 치르면서 교수에게 왜 가르치는 일을 하는지 등 사생활을 캐물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교수도 다 대답해 주었는데 이때 같은 반 친구들이 다가와 공주의 약혼자와 친해지고 싶어 하자 쿠노는 열정적으로 서서 직접 말을 걸고 소개를 했으며 집에서 신사교육을 받은 덕분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형과 여자친구에게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으나 사실은 미리카가 주인공이 학교에 오는 드문 기회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미리 부탁해둔 것이었다. 상황을 파악한 쿠노는 친구들 앞에서 다시 공주에게 작업을 걸었지만 말이 너무 많아 주변 사람들도 민망해하기 시작했고 시험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라이 일행은 밖에 있었는데 무리가 왕자에게 어서 들어가자고 재촉하는 사이 시험 시작 종이 울렸고
미리카가 주인공 옆에 앉으려던 찰나 그 오빠가 다가와 시비를 걸자 반 전체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많은 사람이 라이의 태도를 두고 왕실 교육을 받아도 제 유광자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수군거렸는데 바로 그 말들이 라이에게 상처가 되어 그는 마음속의 고독을 감추기 위해 더욱 강한 척을 했으나 성한 사람들과 학교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쿠논이 손을 잡으며 자신이 공주의 약혼자라고 인사하자 손잡는 광경에 모두가 경악했다. 주인공은 지난번에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해맑게 웃었고 라이는 너무 놀라 계속 뿌리쳤지만 주인공은 놓아주기는커녕 꽉 붙잡고 자신을 미래의 매제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굴자 왕자의 머릿속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고 얼떨결에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었는데 쿠노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감각이 매우 정확하여 손을 잡은 후 상대가 매우 남성적이고 얼굴도 잘생겼을 것이라 평가하며 볼 수 있었다면 빤히 쳐다봤을 것이라고 칭찬하자 난생 처음 다른 남자에게 잘생겼다는 말을 들은 라이도 기분이 좋아졌고 여동생에게 이 녀석 좀 떼어내달라고 부탁하는 오빠의 수줍은 표정을 처음 본 미리카가 웃음을 터뜨리자 반 친구들도 따라 웃어 왕자는 부끄러워하며 결국 쿠논에게 손을 놓아달라고 항복했으니 아마 내일이면 정교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듯했다. 에코는 처음에 둘이 싸울까봐 걱정했지만 친해진 모습을 보고 안심했고 오후에 시험 결과가 나오자 카스 교수는 꼭 그림을 그려주며 전원 졸업시험 통과를 축하해주어 연인은 기쁘게 축하했으며 쿠노는 모두에게 멋진 시간을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고 비록 괴짜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친구들의 호감을 샀으며 심지어 나이조차 웃으며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며칠 후 제니는 주인공에게 마법 훈련을 계속시켰는데 주인공의 수속성 제어 능력은 이미 완벽한 수준이라 물 구체를 나누거나 색을 바꾸고 질감을 변화시키는 등 어떤 요구도 훌륭하게 해냈으며 심지어 진짜 같은 새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자 가정교사인 제니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차를 마시며 이 이야기를 꺼냈다. 쿠노는 그녀가 졸업 파티에 오고 싶어하는 줄 알고 초대했지만 제니는 자신이 숨겨왔던 진실에 관한 이야기라며 주인공이 학교를 졸업한 지금이 말하기 좋은 기회라고 했고 하녀도 자리를 옮겨 함께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 주인공은 제니가 밤하늘의 여신이라 신들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냐고 농담을 던졌지만 제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사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가르칠 새로운 것이 바닥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쿠논이 너무나 뛰어나 지식을 빠르게 흡수했기 때문으로 그녀는 몇 가지 새로운 마법만 더 배우면 머지않아 쿠논이 모든 면에서 자신을 뛰어넘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주인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고안해낸 마술 같은 속임수들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것은 제니가 절박한 심정으로 짜낸 지식이었음에도 이 엉뚱한 제자는 그 속임수들이 마법의 범위를 넓혀주었고 자신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 삶의 목적을 갖게 해주었다고 칭찬했다. 주인공이 사소한 속임수들이 마법에 매우 유용했다고 칭찬하자 그녀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려 웃을 수밖에 없었고 유용하다면서 속임수라 부르는 것에 할 말을 잃었지만 실제로 제니는 그에게 가르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머리를 짜내며 수없이 시도한 끝에 수업에 적용했던 것인데 쿠노는 그녀가 그만두려는 이유가 급여 문제라고 생각해 아버지에게 월급과 보너스를 올려달라고 하겠다고 했다. 제니는 벌떡 일어나 오히려 그 반대라며 할 일도 없는데 너무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양심에 찔린다고 했고 돈을 위해 수업을 끌어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니 자신보다 뛰어난 다른 마법사를 찾아보라고 조언하자 주인공은 슬퍼하며 그녀가 유용한 작은 속임수들을 생각해낸 훌륭한 스승임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고 싶으니 차라리 자신을 계속 속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제니는 거절했다. 안타깝게도 주인공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제니는 작별을 고했고 밖으로 나온 그녀는 쿠논이 진정한 천재이며 창천의 마법사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제자에게 지지 않기 위해 계속 배우겠다는 동기를 얻었다. 다음 날 이코는 플로라 부인도 사임했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는데 쿠논이 귀족 학교 프로그램을 마쳐서 더 이상 예절 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이었고 이코는 이참에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잘생기고 급여 높은 남자 하인을 채용해달라고 부탁하자 쿠노는 자신을 버리고 결혼하러 갈 거냐고 물었는데 이코는 슬픈 척하며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고 도련님도 이제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지 않냐고 대답하니 그 말을 들은 동생 같은 주인은 그녀가 떠나지 못하도록 잘생긴 남자를 찾는 계획을 즉시 취소해버렸다. 그날 저녁 쿠논의 새로운 스승을 찾는 문제로 온 가족이 골머리를 앓았는데 형은 명성 높은 궁정 대마법사 레오를 추천했고 어머니도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아버지는 그를 초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쿠논이 아버지와 폐하가 친한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버지는 이코가 그런 말을 가르쳤음을 바로 알아채고는 궁정 마법사는 폐하의 직접적인 명령만 받으며 성 밖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 초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설명했다. 쿠논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지만 모두 거절당하자 이를 본 어머니가 남편에게 아들을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그 얼굴을 본 남편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음날 쿠논이 궁정 마법사에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보고되었고 미리카의 언니도 주인공을 높이 평가하여 거들어준 덕분에 대마법사는 주인공이 영웅의 흉터를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경악했다. 며칠 후
쿠논과 아버지는 황궁으로 호출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주인공은 다시 한번 궁정 마법사와 단독으로 만날 약속이 잡혀 매우 들떠 있었고 아버지는 일이 잘 풀리면 마법 교관을 고용할 수도 있을 거라 말한다. 그를 만나기 전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능력을 확인해보고 싶어 했고 쿠논은 물로 고양이를 만들어 보이는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투명한 것이 아니라 색깔까지 있었다. 아버지는 이 생명체를 아주 좋아하며 마법이 정말 편리하다고 칭찬했고 주인공은 연구할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고양이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어쩌면 나중에는 울음소리까지 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왜 한 마리 키우지 않느냐고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러면 일할 수 없을 것이라 답하고 게다가 가족들이 어떤 생물도 키우지 않기로 합의했음을 상기시킨다. 만약 고양이가 주인공의 다리에 감기면 넘어져서 위험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가 고양이가 아닌 개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아버지는 감히 키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쿠노는 이해하고 나서 밖에서 고양이를 키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었는데 이전에 이코가 귀족들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밖에서 고양이를 키운다고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공이 말한 고양이는 바로 내연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그 작은 하녀가 엉터리로 가르쳤다며 속으로 욕하면서도 자신은 밖에서 고양이를 키울 배짱이 없기에 웃음만 짓는다. 잠시 후 그들은 미리카의 언니인 레사를 만나는데 레사는 부자를 마중 나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받고 주인공도 신사처럼 인사하지만 약간 빗나간 방식이라 아버지는 그녀가 제2공주이니 제대로 인사하라고 주의를 준다. 그 말을 들은 쿠노는 당돌하게 미래의 처형에게 인사한다고 말하고 양측은 서로를 소개하며 미리카에게 주인공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말한다. 은발의 공주는 멍해 보이는 고양이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쿠논이 다시 물로 되돌리자 아버지는 아쉬워하고 그녀는 주인공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레사는 정사를 논의하기 위해 쿠논을 흙의 탑으로 데려가고 아버지는 폐하와 차를 마시러 가는데 아들은 돌아갈 때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기다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사실 오늘 미리카와 아버지가 예전에 어머니를 꼬셨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로 약속했다고 즐겁게 웃는다. 성 안으로 들어간 쿠노는 마법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어 레사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녀 또한 궁정 마법사의 일원이지만 저 엉뚱한 녀석의 질문 공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 적당히 하라고 주의를 준다. 그녀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해주는데 휴그리아 왕실에는 7명의 왕자와 10명의 공주가 있으며 보통은 왕자가 후계자로 선택되지만 이 나라에서는 실력을 중시한다. 갑자기 이때 쿠노는 흙의 탑의 마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역시 궁정 마법사는 이름뿐인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때 주인공은 물을 얼음으로 바꿔 빠르게 이동하려 하고 처형은 너무 재미있어 보여 호기심에 질문하는데 그녀가 말하고 싶었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동생에게 그 어떤 후계자 파벌에도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다. 약점 잡히지 말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자신도 놀아달라고 말하고 주인공은 동의한다. 그는 레사가 신발 밑창에 얇은 얼음막을 만들도록 도와주어 마치 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져 가게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은 온 황궁을 소란스럽게 만들며 병사들이 쫓아오지만 잡지 못한다. 결국 다리오 대장이 보고 나서야 두 사람의 목덜미를 잡아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그들은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했다. 안에서 차를 마시던 아버지는 어떤 마법사가 장난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물을 뿜어버리고 그 후 주인공은 궁정 마법사들의 총감독관인 론데물을 만나는데 론데물은 엄청난 위압감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여 주인공을 식은땀 흘리게 만든다. 레사의 마력도 이미 놀라웠지만 이 노인은 그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웠고 그들은 주인공의 어깨에 있는 수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마법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원소를 상징하는 인을 가지고 있다. 총 7가지 속성이 있고 5단계로 나뉘는데 현재 주인공은 물 속성 밑에서 두 번째 단계에 있고 은발의 공주도 바람 속성 2단계에 있다. 그는 총감독관의 마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3단계일 것이라 추측하지만 총감독관은 자신이 4단계라고 밝힌다. 이번이 인에 대해 처음 배우는 것이라 쿠노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는 단계가 다르면 마법 사용에도 큰 차이가 있는지 묻는다. 론데문은 그건 미리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타인의 총 마력량뿐이라고 말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인공이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 말을 들은 쿠노는 매우 기뻐하고 함께 놀러 가자고 제안받는데 진지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저 노인은 이곳에서 가장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쿠노는 다른 마법사들을 만나 시연을 보이게 되고 레사는 동생이 정말 뛰어나다고 칭찬하며 방금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에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멤버들은 주인공이 어떤 종류의 마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만약 시험을 통과하면 마법사 한 명이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빅터가 나서서 주인공을 시험하기로 하는데 그 역시 물 속성이고 동시에 여러 개의 물 구체를 제어할 수 있다. 주인공의 임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저 물 구체들을 빼앗는 것인데 이 말을 듣고 주인공은 마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법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에 꽤 놀란다. 이 개념은 제니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녀는 이미 존재하는 물을 제어하거나 스스로 물을 만드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이고
이것은 그들이 다른 마법사가 만든 물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시 그는 흥분하여 마법을 사용해 빅터로부터 물 구체를 빼앗으려 하지만 저 형은 매우 강해서 즉시 물이 주인공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다. 이런 식의 저항은 처음이라 쿠노는 고전하고 그는 온 힘을 다해 상대방의 물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는데 총감독관이 그만하라고 요청하고 이것은 전투나 다름없어 주인공은 지치게 된다. 겨우 2개의 구체만 빼앗았기에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책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매우 재능 있다고 평가한다. 처음에 빅터는 단 하나라도 빼앗길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총감독관에게 주인공을 자신에게 맡겨 훈련시키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것은 즉시 다른 멤버들의 거센 비판을 받는다. 그들도 주인공과 놀고 싶어 했고 레사는 빅터가 방금 여자친구에게 차였으니 자격이 없다고 언급하며 다른 이들도 본인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가르치려 하냐고 거든다. 총감독관은 모두가 쿠논을 원하니 꽤 기뻐하며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 더 놀자고 요구하고 그렇게 그는 주인공이 만든 물 구체 위에서 방방 뛰게 된다. 쿠노는 궁정 마법사 총감독관이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덕분에 다른 멤버들도 모두 즐거워 보인다. 주인공은 이 마법이 초소프트 워터볼이며 겉면이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막으로 감싸져 있어 이것으로 침대를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처형은 그 후 고양이 말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쿠노는 모두를 위해 이코의 물 버전을 만들어 보여주는데 물 인형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날개할 수는 있다. 다만 흐릿해서 유령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두 사람은 한번 해보라고 부추긴다. 그도 알겠다고 하며 대낮에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황궁의 모든 사람을 기겁하게 만들고 결국 모두가 또 그런 짓을 했다고 야단맞는다. 하루가 끝날 무렵 총감독관은 다음에 또 놀러오라고 약속하며 동시에 마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하고 그는 주인공을 통과시키고 그의 교관이 되어주기로 동의한다. 미래의 목표에 대해 질문받자 쿠노는 마법으로 눈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모두가 흥미를 보이며 칭찬한다. 하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데 차를 마시다가 아들에 대한 나쁜 소식을 2번이나 들었기 때문이다. 내사도 거들어 주려다 훈계를 듣는데 마법은 장난감이 아니며 만약 실수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그 결과는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 아버지는 마법이 사람이나 물건에 해를 끼친다면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한번 사용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함께 놀 친구가 생긴 것에 기뻐하는 기색을 보인다. 날이 어두워졌기에 은발의 공주는 특별한 방법으로 주인공을 여동생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고 두 사람은 협력하여 비행 물체를 만드는데 그녀가 바람을 제어하므로 주인공의 물쿠션을 밀어주기만 하면 끝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오해할까봐 걱정하지만 누나는 결혼 상대가 없으니 무서울 게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그들은 함께 고속으로 날아간다. 아버지가 방금 당부한 말은 까맣게 잊은 채 그들은 미리카의 저택 아래로 떨어지고 발각되는데 아버지는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벌써 3번째다. 위층에 있던 금발의 미리카는 약혼자가 식사하러 가자고 하여 예쁜 옷을 준비하고 주인공이 이 색을 좋아할지 궁금해한다. 약혼자인 남주인공을 기다리는 밀리카는 지금 매우 초조해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하녀에게는 꽤나 흥미로워 보여 도대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한다. 쿠논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발의 공주는 짐짓 침착한 척했으나 불과 2초 만에 참지 못하고 달려나가 남편을 맞이했고 남주인공은 여느 때처럼 공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오늘은 첫 데이트인 만큼 신사다운 면모를 갖추고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 내내 쿠논이 내뱉는 모든 말에는 칭찬이 따라붙었고 밀리카의 시녀조차 그 예의 바른 태도가 진정한 신사답다며 공주가 그에게 푹 빠진 이유를 납득했으며 청년은 오늘 아침 레사의 안내로 흙의 탑을 견학하고 궁정 마법사들과 어울렸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총감독관을 마력이 엄청난 블루치즈라고 불렀고 일단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마법 강사가 누가 될지는 며칠 더 기다려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쿠논의 수다 본능이 발동하여 사람들은 도대체 저 많은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녀는 좀 어린애 같아도 공주를 기쁘게 해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남주인공은 밀리카에게 지금은 가끔 식사하지만 결혼하면 매일 오늘처럼 즐거울 것이라고 달콤한 말을 속삭였고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은 부끄러워했지만 밀리카는 당연히 행복해서 활짝 웃었고 돌아와서는 침대 위에서 뒹굴 정도로 기뻐했다. 며칠 뒤 방에서 작업 중이던 쿠노는 이코의 부름을 받고 나갔는데 그녀는 빨래를 쉽게 하기 위해 세정 성질을 가진 물 구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남주인공은 하녀가 주인을 부려먹는 건 처음 봤다고 생각했다. 이코는 방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일광욕이라도 하라고 권했고 청년이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좋아하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자신은 키와 상관없이 도련님처럼 잘생기고 돈 많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쿠노는 자신도 이코를 좋아한다고 말하려다 멈췄는데 이 말은 밀리카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코는
공주가 도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질투를 느꼈다. 잠시 일광욕을 하던 그는 편지가 왔는지 물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마 흑의 탑에서도 누가 그를 가르칠지 결정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한편 빅터는 총감독관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르웬 선배를 찾아갔는데 백발의 총감독관은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아 억지로 임무를 수행하려 했고 르웬은 잠에서 깨어나 다음에 또 귀중한 수면을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빅터는 그 노인이 자신을 부른 것에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쿠논에게 가정교사가 파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쿠논이 이 사실을 누나에게 자랑하자 이코의 눈이 번쩍였는데 그가 바로 어머니와 형이 언급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절세미남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마법사라는 말에 하녀는 몹시 흥분하여 그를 맞이하기 위해 즉시 새 유니폼을 달라고 요구했고 화장도 해야 한다고 난리였으며 쿠논이 몇 마디 놀렸지만 무시당했다. 다음 날 레사가 여동생을 방문했는데 그들의 관계는 다른 형제자매들에 비해 꽤 좋은 편이었고 궁정 마법사는 왕족에 직접 명령 없이는 이동할 수 없기에 그녀는 남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여동생의 호위역을 자처하여 따라온 것이었다. 백발의 레사는 쿠논을 가르치고 싶어 했지만 르웬에게 뺏겨버렸고 이때 다른 두 언니가 길을 막아서며 밀리카가 재능 있는 약혼자를 둔 것에 대해 비꼬았지만 레사가 나서서 밀리카의 일은 두 사람과 상관없다고 옹호했다. 두 언니는 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띄며 레사에게 기사들에게 3번이나 꾸중을 들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비아냥거렸고 남주인공의 집에서는 그가 궁금해하는 것보다 이코가 그 남자에 대해 10배는 더 궁금해하고 있었다. 마침내 마차가 도착하고 남주인공은 아직 자신의 스승이 될 사람이 마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달콤한 말로 구애를 시작했는데 르웬 역시 저 꼬맹이가 어떤 녀석인지 궁금해하며 위험 있게 걸어 나오자 쿠논은 즉시 말을 멈췄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마력을 느꼈다. 뒤에 있던 이코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만 주인의 체면을 위해 애써 침 착함을 유지했고 상대방의 마력이 너무 짙어서 쿠노는 마치 꿀 같다고 생각했으며 총감독관인 블루치즈의 마력과는 확실히 달랐기에 아마도 이 사람이 최강의 궁정 마법사일 것이라 확신하고 더욱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했다. 그는 작업을 멈추고 자신을 소개하며 르웬을 꿀 선생님이라고 불러 웃음을 자아냈지만 흑발의 마법사는 농담을 좋아하지 않아 르웬님이라고 부르라 했고 자신은 어린애를 싫어하며 아직 정식으로 강사가 되기로 수락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그 노인이 남주인공이 아주 흥미롭다고 해서 왔을 뿐이라며 지난번에 다리오 대장도 공주와 르웬님의 호위로 왔다고 소개했고 하루에 쿠논을 3번이나 만나는 것에 익숙해진 그는 공주가 이유를 묻자 자신이 마치 뱀에게 노려진 개구리 같다고 비유하여 대장을 할 말 없게 만들었다. 르웬은 남주인공을 이상한 꼬맹이라고 평가했고 꿀 선생님이 잘생겼냐는 질문에 하녀는 아주 잘생겼다고 답해 보이지 않는 쿠논은 조금 아쉬워하며 궁금해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바로 옆에 선생님이 있음에도 쿠논이 공주에게 작업을 걸자 흑발의 마법사는 불쾌해하며 책상을 치고 당장 그만두고 마법 이야기나 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아이 괴롭히기를 좋아하는지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만 흥미로워 보여 병사는 어이없어했다. 쿠논은 강사에게 자신의 능력과 이해도를 보여주며 마법은 마법진에서 방출되는 것이고 사용자의 마력으로 그려진다고 설명했고 몇 중 마법진을 쓸 수 있냐는 질문에 약 31중주 정도이며 32중주까지 가능하지만 가끔 실패한다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르웬은 매우 놀랐지만 자신은 50중주까지 쓸 수 있다고 했고 쿠논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며 충격을 받았지만 르웬은 20중주 넘기도 힘든데 어떻게 했냐고 되물었고 청년은 웃으며 스스로 문자를 겹쳐서 배웠다고 답해 르웬은 그가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임을 속으로 인정했다. 빅터와 레사가 왜 그렇게 그를 가르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갔고 그들이 쿠논을 칭찬했던 이유를 알게 된 흑발의 마법사는 그의 실력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남주인공은 50중주를 보고 싶어 했지만 르웬은 할 수 없는 놈을 가르치는 건 시간 낭비라며 자신이 가르칠 만큼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했고 그는 흑 속성 3성 문자로 벽을 만든 뒤 마법으로 부숴보라고 요구하며 실패하면 끝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칭찬하던 물 침대를 먼저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쿠논은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매일 마법 연구로 지쳐 바닥에서 자던 르웬은 그 부드러움에 매료되어 눕자마자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다. 쿠논은 흑벽을 살펴보고 매우 놀랐는데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내부는 마력이 고밀도로 압축되어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마법사는 중주를 많이 쌓을수록 강해지는데 이 벽은 적어도 40중주 이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것이 남주인공을 곤란하게 할 수는 없었고 그는 여유롭게 약혼녀에게 가서 수다를 떨며 꿀 선생님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깨어난 느웨는 꼬맹이가 여유로워 보이자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쿠노는 독창적인 파괴 방법을 시작했는데 보통은 무력으로 부수려 하겠지만 쿠논의 방식은 매우 영리했다. 흙벽을 딱딱한 빵에 비유하여 씹으면 이빨이 부러질 것이기에 물마법을 변형하여 흙벽에 물을 스며들게 해 녹여버리는 방식을 택했고, 힘을 쓰는 대신 그것을 지워야 할 얼룩으로 취급했다. 목적에 맞는 마법은 항상 존재하며 느웨는 그의 영리함을 칭찬했고, 약속대로 이제 그는 최고의 궁정 마법사의 제자가 되었다. 느웬이 제자로 받아들이는 의식으로 손등 키스를 받으려 손을 내밀었지만 쿠노는 공주에게 작업을 걸러 달려가 버려. 느웬은 무안해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공주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며 쿠논이 자신의 제자가 되었으니 분명 다른 여자들이 그를 차지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를 제9공주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지위가 낮음을 암시하여 그녀가 상황을 이해하도록 했다. 쿠논을 뺏기는 상상을 하자 그녀는 분했고, 밤에 누워 이대로는 안 되며 쿠논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